오케이. 다섯 번째 시간인가요? 다섯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40 분간 진행하고 빅 브레이크가 기다리고 있는 오전 전반의 두 번째 시간이죠. 전반의 마지막 시간이죠라고 했다가 두 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통신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확인. 네, 감사합니다. 통신 확인 잘 됐습니다. 그러면 어서 이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이제 학습을 했는데 2 차원으로 줄여도 그 성적이 비슷해요. 뭐 이렇게 잘하던 애 인제 잘하고 못하던 애 못하던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러면 인제 이게 그 잘한 애가 왜 잘했는지 우리 인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 Z1이라고 이제 부를게요. Z1의 결정 경계죠. Z1을 인제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왜 100점 맞는지도 이해했어요. 근데 그러면 같은 이유로 이 Z2라고 부르는 요게 인제 여기서 형성이 됐는데 얘가 사실상 빵점을 맞은 거죠. '50 점이랑 빵점은 다르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인제 문제에 따라 달라요. 그 "어우 50 점이면 대단하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게 그 1 하고 2 요 초록색이 1 이고 파란색이 2 잖아요. 물론 이제 퍼셉트론은 그걸 모르지. 퍼셉트론의 입장에서는 얘는 1 이고 어쨌든 얘는 인제 1이 아닌 것이죠.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이것과 저것인 거죠. 근데 요거를 인제 하는 데 있어서 이 점수를 이제 50 점을 맞았다 하면은 얘네들이 각각 50 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뭘까?'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 찍어서 맞추는 확률이 50% 잖아요. 그러면 그 점수가 나왔다는 거는 그냥 '완전한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일단 결과적으로 이 결정 경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요 인제 이쪽 영역이 이제 Z2가 0 보다 이제 큰 영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인제 두 번째 모형은 모든 거를 그냥 1로 출력을 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절반은 맞겠지. 그죠? 둘 중에 하나니까. 절반은 맞지만 나머지가 이제 다 틀렸습니다. 사실상 빵점. 요거는 인제 이 퍼셉트론이 이 활성화 함수가 이제 대단히 좀 이제 수학적인 연산에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문제가 이제 생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제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들이 이제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퍼셉트론의 한계를 이제는 좀 정리를 해 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퍼셉트론의 한계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살펴봤는데 도전! 해서 실패. 이게 실패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결정 경계를 그려 놓고 보니까 '왜 이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의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가 용어가 필요한데 무엇이냐면 퍼셉트론은 결과적으로는 선형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선형 모형이다."라고 하는 용언을 좀 공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임 인제 공감이 될 수 있고 또 사실은 이거는 선수 지식에 해당해서 이미 인제 공감이 되신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간단하게는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선형 모델의 가장 간단한 예측 모형은 직선입니다. 입력이 1차원이면 그에 대응하는 기울기도 1차원이라 그렇습니다. 편향은 직선의 절편입니다. 선형 회귀는 예측 모형을 따라 입력에 대한 출력을 결정합니다. 선형 분류기는 예측 모형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결정 경계로 활용합니다. 그렇죠. 이 예측 모형에서 방금 전에 이제 하신 일들인데 우리랑 이제 조금 다른 얘기는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그 Z를 매개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요거 자체가 바로 출력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 그 출력값 자체는 연속적인 값이 됩니다. 부동소점 값이고 요거는 이제 그 실수의 범위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를 이제 회귀 분석이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제 선수 지식에 해당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차원을 하나 줄여 가지고 그림을 그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을 하나 줄여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제시를 해 봤고 그래서 그 분류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색상이라든지 기호로 이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2차원 평면에서 이제 그려 보려면 이제 2차원에서 그려 보려면 이렇게 직선이 되려면 최소한 이제 x1, x2 이제 두 개가 필요하고 실제 y는 이제 색상으로서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한 단계가 적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요 직선상에서 연속적인 값들이 예측이 된다. 하지만 이제 한 단계를 제외하고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요거 자체는 이제 동일한 원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출력을 처리하는 거 부분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선형 회귀와 이제 선형 분류기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MCP 뉴런과 그것을 계승하여 학습 능력을 부여한 퍼셉트론의 논의는 많은 부분 선형 회귀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선형 회귀와 퍼셉트론의 출발은 다릅니다. 선형 회귀는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한 용도로 개발됐고 퍼셉트론은 인공 뉴런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수학적 표현을 놓고 보면 퍼셉트론에서 마지막 이진 분류 출력을 결정하는 활성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교롭게도 동일합니다. 두 가지 모두 입력 데이터에 대한 선형적 표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와 퍼셉트론은 선형 모델입니다. 선형 회귀는 선형적 모형을 바로 연속적 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합니다. 퍼셉트론은 그러한 선형적 모형을 어느 두 가지 값을 구분하는 결정 경계로 활용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와 달리 선형적 표현에 대해 활성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1 또는 -1의 이진 출력을 발생합니다. 요 얘기는 이제 우리가 결정 경계를 열심히 이제 해봤기 때문에 요 자체도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제 멋대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그 선형 모형이 있다라고 하는 용어와 개념 자체를 논의를 드려야 퍼셉트론이 어떤 한계점을 가지는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 준비된 내용들을 통해서 선형 모형의 개념을 개략적으로 완료를 하고 결론적으로 왜 문제가 생기는가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징이 두 개인 2차원 데이터는 대응되는 가중치가 두 개입니다. 이 경우 예측 모형은 3차원 공간의 평면입니다. 이러한 평면을 기준으로 출력이 결정됩니다. 3차원 공간에서 그려진 평면은 직선은 아니지만 여전히 선형적입니다. 해당 평면의 기울기는 W1, W2로 결정되고 평면의 절편은 B입니다. 3차원 이상의 데이터셋은 4차원 이상의 공간에서 초평면으로 표현됩니다.
초평면은 시각화가 어렵지만 직선과 평면은 그것의 하위 집합입니다. 초평면은 일반적인 선형 함수입니다. n차원 선형 예측 모형은 선형대수의 내적을 활용하면 보다 간결하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선형 모델을 보다 일반적으로 표기하면 입력과 입력에 적용되는 가중치와 편향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와 편향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선형 모델의 출력은 매개 변수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출력에 대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즉,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 대해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것이 곧 학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보시면 제가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시각화를 했다. 요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표기들은 마지막에 활성화하는 과정들을 제외하고서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와 이제 퍼셉트론이 선형 모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선형 모형의 틀에서 분석이 이제 가능하고 대부분의 이제 공통점을 이제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우리의 이제 논의사항입니다. 선형 모델의 근본적 한계는 비선형적 데이터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OR과 XOR 논리 회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리 회로의 입력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2차원 공간에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출력은 0 또는 1이기 때문에 분류의 문제입니다. 이런 논리 회로에 대해 퍼셉트론과 같은 선형 모델을 적용하면 OR의 경우는 0과 1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XOR 출력은 비선형적 분포라 단일한 퍼셉트론으로는 온전한 결정 경계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즉, 퍼셉트론이 모든 논리 회로를 구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형 결정 경계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데이터는 5월과 같은 선형적이기보다는 대체로 비선형적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중이고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비선형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형 모델은 XOR로 대표되는 비선형 분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특성을 추가로 수집하거나 다항식 차원 확장과 같은 특성 공학을 사용해 특성 차원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비선형 분포에 대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선형 모델 자체의 능력은 아닙니다. 분류의 사례로서 제시한 선형 모델의 한계는 회귀 분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선형 모델은 가설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입니다. 만약 데이터가 비선형성이 강하다면 선형 모델의 가설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왜 이게 이렇게 그려졌는지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X1하고 X2 이제 두 개밖에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얘의 이제 Z 같은 경우에는 Z5R이라고 부를까요? 그냥 Z1이라고 부를게요. W1, X1, W2, X2 더하기 이제 B인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X1하고 X2 이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 경계가 이제 다음과 같고 이것이 이제 0 되면은 요런 직선을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직선을 그릴 수 있는 것과 그런 직선으로 이제 해결이 가능하냐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Z1이 0인 지점이
0과 1을 나누는 것이 핵심인데, 이 5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붓꽃에서 산점도를 그렸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산점도를 그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0,0일 때 0인 거예요. 0,0일 때 0, 0,1일 때 1, 0,1일 때 1, 1,0일 때 0, 1,0일 때 1이죠. 1,0일 때 1, 1,1일 때 1, 1,1일 때 1. 요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그래서 5월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의 붓꽃이랑 대비를 하자면 이 그림은 이제 색상으로 표현이 됐냐 아니면 표기로 표현이 됐냐, 이런 거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0은 빨간색이고 1은 초록색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그냥 0, 1이라고 하는 표기로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을 차치하고서는 역시나 이 논리 회로에 대해서도 산점도를 그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Z를 이제 결정하는 것은 이제 W1, W2, B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요 세타 1이죠. 요 세타 1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매개 변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매개 변수는 0과 1을 나누기 위해서 적절하게 설정되면 되는데, 그 값이 무한히 많습니다. 여기도 되잖아요. 이렇게. 요 사이에 뭐든지 그냥 하나만 걸리면은 수렴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 중에 하나를 찾으면 더 이상 갱신할 필요가 없는 거고, 따라서 우리의 퍼셉트론 알고리즘이 이제 거기에 안착을 해 가지고 이제 완료를 이제 해내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X5월이라고 하는 이제 패턴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음과 같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1이면 1인데 그 나머지는 0이고요. 그러면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그려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직선을 그려 보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어떠한 직선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엑소얼의 경우에는 현재 퍼셉트론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야, 여보세요. 어? 그 직선을 안 그리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림에서도 하셨네. 요 Z2를 요게 그 0 놓으라고. 근데 Z2가 그 직선이 아니면 되잖아요. 그 직선이 아닌 가능성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포물선도 되겠구만. 그죠? 되잖아요. 이런 것만 하면 되지. 결정 경계 자체가 인제 그 직선이 아니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걸 고민하나. 뭐 왜 직선을 고집해 말이야, 사람이. 안 됩니다. 아니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 이게 퍼셉트론이나 인제 선형 모형은 매개 변수형의 모형들입니다. 요 매개 변수형에 인제 속하고,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이제 퍼셉트론, 그리고 또 인제 전체 선형 모형, 그리고 신경망까지도 다 매개 변수형의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러면 인제 이 매개 변수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이 매개 변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정된 개수의 매개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인제 선생님께서도 논의를 주셨는데, 뭐 그게 설령 수조 개의 매개 변수가 있다고 해도 그 매개 변수의 개수는
모형 알고리즘의 사용 시점이나 모형의 설계 시점에서 고정됩니다. 데이터가 인제 들어왔는데 그 매개 변수가 모자라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이 고정된 매개 변수를 뭐 굳이 비유하자면,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인제 차를 타고 이제 달려가는데 이제 길이 인제 험해졌어요. 오프로드가 된 거야. 근데 인제 오프로드가 됐는데 여기는 바퀴가 6 개나 8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안 돼요. 당장 나는 지금 그 차를 가지고서 4 바퀴가 달린 차를 가지고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서 나왔는데, 뭐 도로의 상황이나 아니면 뭐 적재된 화물의 그 중량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로 인해서 4 개가 모자라거나 부적절한 상황을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인제 그 상황에서 그 바퀴가 4 개의 차를 갑자기 6 개나 8 개로 만들 수 있느냐? 대체로 안 되죠. 그죠? 거의 불가능하거나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 매개 변수형의 알고리즘들은 고정된 매개 변수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건 이제 학습 시점에서 인제 고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제 아까 구현하신 것처럼 그 이 매개 변수의 그 규모는 언제 결정이 되냐면, 구현하셨으니까 공감하시죠. 학습 시점에서 고정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이고 스크롤이 많아서 송구하고요. 우리가 인제 원래는 4 차원 데이터인데 학습 시점에서 인제 처음 데이터를 딱 만나는 순간 '아 나는 2 차원이구나.' 이렇게 되면 바퀴 2 개인 거예요. 갑자기 2 개가 4 개의 사륜구동이 될 수가 없어요. 사륜구동을 만들 수는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데이터를 이제 증가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인제 학습 시점에서 인제 해 줘야 되는 일이고, 또 인제 처음에 학습 데이터를 한번 만나서 인제 결정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중간에 '아 야 모자른데?' 중간에 못 바꿔요. 그래서 이 퍼셉트론과 선형 모형과 신경망들은 그 개수가 몇 개이든지 간에 데이터를 만나서 중간에 매개 변수가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엑스월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포물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에 만약에 매개 변수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차수가 달라져야 되는 인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매개 변수는 지금 x가 요렇게 딱 2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는 그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얘는 데이터로 인해서 매개 변수가 그냥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직선이 아닌 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지금으로서 얘는 이제 방법이 없는데요.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 모형의 가설 공간이 가설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가설 공간이라고 합니다. 선형 모델의 경우 직선, 평면, 초평면과 같은 선형적 표현들이 가설 공간에 포함됩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선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가설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설 공간 이내에서 데이터 집합에 적합한 특정한 설정을 찾아내는 것은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선형 모델이 가설 공간을 탐색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1차원의 데이터를 가정하겠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기울기를 찾아내는 과정이 곧 선형 모델의 학습입니다. 그것은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림을 단순하게 제시하기 위해 편향은 0인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실제로는 편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대상 데이터 집합이 선택된 모델의 가설 공간 내에서 표현이 어렵다면 최적화에 실패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다 넓은 가설 공간을 갖거나 다른 형태의 가설 공간을 갖는 모델을 선택해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시각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적절할지 미리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들을 적용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적절한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학습이 데이터에 맞춰 가설 공간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입력과 출력을 매핑하는 함수의 적절한 표현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의 공간을 임의로 탐색하는 방식도 없고, 설령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해도 탐색에 무한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든 알아서 학습해낼 수 있는 만능의 단일한 기계학습 모델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설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게 구부러질 수가 없냐라고 하면, 자신의 가설 공간 이내에서는 이제 무한히 많은 직선들이 가능한데 꼭 직선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OR의 경우는 퍼셉트론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를 간단하게 서술을 하자면, 자신의 이제 표현의 범위인 가설 공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무한히 직선이 많은데 그 중에 없네. 그죠? 무한히 많은 것이 집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수학에서. 뭐냐면은 0과 1 사이에 여기 숫자가 몇 개가 있을까? 무한히 많죠. 그죠? 그런데 임의의 범위 10에서부터 10까지 여기 숫자가 몇 개가 있을까? 무한히 많죠. 그러면은 0부터 1까지의 있는 무한대가 있고,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에도 무한히 많은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무리수까지 포함한다면 무한히 많은 숫자들이 이제 있죠. 그러면 이 무한대와 이 무한대는 같은 건가요? 뿅잉. 그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모릅니다. 정답은 모른다. 그냥 궁금은 하다. 궁금은 하다. 근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왜냐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실제로 헷갈리죠. 요거는 이제 아니죠. 이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이 무한대와 이 무한대는 이제 요 1번 무한대랑 2번 무한대는 뭔가 이렇게 뭐 분명히 다른데, 얘도 그럼 몇 개? 개수를 한번 세 봐. 몇 개예요, 몇 개? 얘도 무한히 많고 얘도 무한히 많은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 채팅은 무료입니다. 혹시 수학자 와 계시면 깨달음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가 없어서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한히 많이 가능하다며. 무한히 많이 가능한데, 왜 그중에 없는 거야? 늘 요런 상황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한히 많이 있지만 요 사이에도 무한히 많은 직선이 가능하고, 이게 뭐 요렇게도 이제 되고 요렇게도 되고 무한히 많은데, 무한히 많은 범위가 무한하지가 않아요. 그게 좀 말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20세기 초반의 수학자들도 "무한대를 건드리지 마." 뭐 난리가 났었죠. 하여튼 뭐 그렇고, 유튜브의 뭐 교양 상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가설 공간을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여기에 0과 1 사이에 무한히 많은 숫자가 있지만 0, 1 사이에서만 값이 형성될 수가 있죠. 무한히 많다고 해서 여기 요 범위에서 무한히 많다고 해서 이 값이 9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제 가설 공간을 약간 조악한 비유로 요렇게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이 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학습 횟수를 더 늘리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가설 공간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 무엇이어야 될까? 일단 우리 교재랑 싱크를 맞추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 54페이지, 55페이지 요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데 반나절 이상이 걸리고 있네. 그러네요. 그죠? 근데 논의가 있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56페이지와 57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왜 선형과 비선형이라고 하는 논의가 나오는가? 그런 점을 이제 현재 우리가 논의해 온 과정을 통해서 납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형의 영역인 것들은 요 직선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틀린 건 아닌데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직선은 요게 직선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 개가 그 x1과 x2가 직교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이제 평면이죠. 그래서 이제 임의의 n개,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도 그려볼 수 없는 개념의 공간에 있죠. 초평면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4차원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니? 나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오, 아니죠. 그죠? 지금 거기 계신데 거기 계시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애는 크고 나는 늙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4차원이죠. 그래서 그 어디인가 이제 재밌는 곳에 이제 가셨어요. 뭐 이렇게 뭐 금요일이나 연말에 저녁에 어떤 지역에 가면은 막 이렇게 막 웅성웅성하고 막 사람들 막 활기차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딱 가야 그렇죠. 만약에 아침에 갔어요. 그러면은 조용하죠. 뭐 무슨 저 홍대 뭐 강남 뭐 이런 데가 여전히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가본 지 좀 돼서요. 이제는 아찔라서 그런 데 가면 혼나죠. 그래서 인제 그런 곳에 아침에 가면 그냥 뭐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죠. 원래 인제 그냥 뭐 일하던 곳이죠. 그죠. 근데 같은 3 차원의 장소인데 4 차원의 시공간에서는 다른 시간의 영역에서는 그 공간이 달라지잖아요, 분위기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4 차원은 이제 4 차원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5 차원은요? 뭔 차원이 더 있어야 될까? 그죠? 물론 임의의 인제 차원이 있겠죠. 그죠? 임의의 5 차원, 6 차원, 7 차원 이런 것들은 4 차원의 공간을 살고 있는 존재로서는 5 차원이나 6 차원을 생각하기 어렵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1 차원들은 왼쪽하고 오른쪽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왼쪽하고 오른쪽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죠. 왜냐면 얘를 뒤집으면, 네, 뭐 이렇게 좀 세우면 위쪽하고 아래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2 차원의 공간의 관점을 가지고서 1 차원을 평가하는 거니까 "야 네 위쪽에 있어."라고 말하는 게 "위가 뭐야?" 이러겠죠. 그죠? 나는 요 마이너스의 방향과 플러스 방향이 있는데 위라는 개념이 뭐야? 그죠? 마찬가지로 인제 제가 인제 요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인제 초평면이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의 영역인데, 요거를 한 대 싸잡아서 요런 식으로 그냥 일반화할 수 있고, 이거를 인제 선형 모형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형 모형이 지금처럼 이제 직선의 영역을 선형 영역이라고 이제 부른가 하면은 직선이 선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제 하위 집합이고 평면도 선형이고,
또 우리가 인제 상상하기 어려운 인제 그 우리는 4 차원 공간에 살고 있으니까 5 차원 이상은 생각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5 차원 이상의 초평면은 개념적인 거죠. 그런 이제 개념적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형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인제 요 서술은 꼭 틀렸다기보다는 이제 약간은 이제 보강을 해 드리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인제 이 "곡선의 영역을 이제 비선형이다."라고 한다 하는데 요거는 쪼끔 틀렸어요. 엄격한 얘기는 아니죠. 왜냐면 비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정형으로 밖에 정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선형이 아니면 비선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우리가 인제 살펴보겠지만 요런 식은요. 요거 인제 비선형이거든요. 근데 곡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곡선이라고 말을 한 거는 뭐 그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뭐 곡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니죠. 정확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선형은 무한히 많아요. 근데 선형 모형도 무한히 많아. 그럼 또 무한대 얘기해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르게 설명하는 방법이 없어서 무한대를 자꾸 이제 들고 나오는데 이 비선형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선형은 이런 관계가 있죠. 그 여기에 좀 작은 집합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어 선형이에요. 그러면 비선형은 인제 걔네들 빼고 나머지가 다 비선형이라고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엄격하게 수학적으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직선 선형 모형이 다 직선도 아닌데다가 비선형은 다 곡선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냥 요렇게 인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선형은 선형이 아닌 거. 전체 전체 가능한 함수들 중에서 선형이 아닌 차집합으로서 혹은 이제 부정형으로서 밖에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임의의 그 무한히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어떤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보면은 인제 요거는 이제 과도하게 복잡한데 쪼금 이제 덜 복잡한 것만 보면 비선형 중에서 그냥 그 제곱만 해도 적당하게 인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쪼끔 돌리긴 해야 되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곱으로 차수 하나만 증가해도 요게 인제 해결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인제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인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지금 퍼셉트론과 같은 것들은 아무리 무한히 많아도 그 무한대의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과 1 범위와 10과 마이너스 1 범위의 무한대가 다르죠. 그래서 무한히 많은 것들이 가능한데 비선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선형이 아닌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5 절에 다층 퍼셉트론이 출동한다면 뾰잉인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층 퍼셉트론이 뭔지는 우리가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얘가 출동한다면 선형의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드시 비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음은 이런 거죠. 비선형의 전체 영역의 함수를 대변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중에서 비선형 중에서도 다시 한번 그것의 무한한 집합의 하위 집합을 어 상대하느냐. 요런 점들이 논의가 이제 될 만한 사항 중에 하나겠죠.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됐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려는 건 아니고 이제 말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비선형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아니면은 일부만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일부가 얼마만큼의 일부야?
만약에 그 일부에 포함되지 않는 비선형인데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그런 비선형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이제 타당한 논의 사항이거든요. 그런 논의는 언제 해야 될까요? 커피 드링킹 한번 하고 해야 되겠죠. 그죠? 커피 드링킹 한번 하겠습니다. 빅 브레이크 갖겠습니다.